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이 둘을 키우는 주부입니다. 남편과 결혼해 산 지는 어느덧 10년이 다 돼가네요. 저희는 같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아이들에겐 그런 말을 못하지만 남편도 저도 둘 다 공부머리는 없는 편이었거든요. 학창시절 공부도 잘 못했고 변변찮은 대학을 나왔지만 대신 어릴 때부터 아르바이트부터 안 해본 일 없이 쌓아온 경력은 많았어요. 그런 경험 덕인지 열심히 노력해 둘이서 가게는 나름 잘 굴려가고 있죠. 남들보다 특별히 애정이 넘치거나 특별히 깨먹는 집안은 아니어도 남편과 저도 시부모랑도 큰 갈등은 없이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너무 잘난 동서가 들어오면서부터였죠. 시동생은 몇 년 전 동서를 만났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조건이 비슷했죠. 시동생은 사업이 잘 됐고 동서는 잘 나가는 성형외과 의사였거든요. 그런데 전문직과 달리 사업이라는 게 무서운 건 언제 기울지 모른다는 사실이잖아요. 시동생 사업이 여러 가지 이슈로 휘청이다 결국 문까지 닫게 되면서 둘이 완전 권력의 추가 기울어버린 거였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동서는 시동생 바가지를 엄청 긁어댔을 거예요. 동서 성격이 또 그렇게 순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집안 모임에서도 동서의 입김이 커지기 시작했죠. 시모한테도 바락바락 대들고 시모는 자기 아들이 못났다 싶으니 길을 못 펴고 하루는 시모한테 너무 버릇없이 구는 동서 모습에 제가 한마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로 동서가 저한테까지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아니 형님은 왜 자초지종 알지도 못하면서 저한테만 그러세요? 자초지종을 떠나서 어머님한테 그런 말투를 쓰는 게 맞아? 어머님한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그렇게 대놓고 버릇없이 굴 수가 있어? 뭐라고요? 아니 형님이야말로 왜 본인 일도 아니면서 이렇게 참견이세요? 뭐? 참견? 내가 동서한테 이 정도 말도 못해? 아이고, 괜히 나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 괜한 일로 싸우지들 말아라. 내가 미안하다. 동서는 저더러 눈을 부라리고 시모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시집살이 무섭다 하지만 이 집은 어떻게 된 게 며느리가 더 기가 센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 시부까지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원래 올해 병세가 안 좋으시긴 했지만 타이밍도 참 안 좋다 싶었죠. 아휴, 이제 동서만 더 기세등등 살판이 나겠네. 가뜩이나 잘났다고 기세등등한데.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가뜩이나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니야, 당신이 동서 하는 꼴을 몰라서 그래. 당신도 동서가 전에 어머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봤어야 되는데. 아휴,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니까 더 신이 나서 설치겠구만. 시부가 돌아가시고 시모는 시리에 빠져 있었고 충격을 받은 시모가 신경 쓰여 제가 자주 들여다보게 됐는데 어느 날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됐어요. 아가, 우리 비밀번호가 뭐였지? 아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머님? 6324잖아요. 10년째 써오던 번호요. 요즘 왜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죠? 그러게 말이다. 아까는 물 올려둔 걸 깜빡해서 다 태워먹질 않나. 아휴, 요새 나 자꾸 왜 이러니 정말. 어머님, 아무래도 좀 느낌이 안 좋은데 저랑 같이 병원에 가보실래요?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시고요. 연세도 있으시고 특히 사람이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좀 갑작스럽게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같이 가서 한번 검사 받아봐요. 네? 에이, 아니다. 치매는 무슨. 내가 네 말대로 너희 시애비 돌아가시고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잠깐 그런 모양이니까 괜찮아질 거다.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저랑 같이 가요. 겁나시는 거면 제가 같이 옆에 있어 드릴게요. 네? 아유, 아니다. 괜한 걸로 병원은 무슨. 저는 시모가 걱정돼 병원에 가보자고 권했지만 시모는 별거 아니라며 버티더라고요.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시동생에게 살짝 말을 했죠. 어머니 모시고 한번 병원 좀 가보는 게 좋겠다고. 형수님,
저희 엄마 세심하게 살펴봐 주셔서 감사해요. 병원 모시고 갔더니 초기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서방님, 어쩌면 좋아요. 다행히 아직은 그렇게 심한 수준은 아니라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니랍니다. 그래도 치매라는 게 한 번 생기면 상태를 좀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는 거라. 약 받아왔으니까 혹시 저 없을 때는 형수님이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자주자주 들여다보고 어머님 괜찮으신지 살필게요. 시모의 치매 판정 이후 가뜩이나 시부까지 안 계셔 더 걱정이 돼 전 자주 시모를 들여다보게 됐죠. 그런데 웬일인지 동서도 시모한테 부쩍 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동서를 너무 안 좋게만 생각했나 봐. 요즘은 동서가 나보다 어머님한테 더 잘하는 거 있지. 아까도 집에 갔는데 벌써 와서 집안일까지 싹 해놓고 갔더라고. 하긴 동서가 성질이 좀 있어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래? 하긴 치매 걸린 노인한테 뭘 하겠어. 그래도 다행이네. 당신이 걱정하던 일은 안 생겨서. 그러게 말이야. 내가 너무 안 좋게만 생각했었나 봐. 저의 예상과 달리 다행히 동서는 시모에게 잘했고 동서와 제 사이의 미묘한 갈등도 잘 해결이 되는 듯 했죠. 그런데 초기 증세라 마음을 놓고 있었지만 시모는 나날이 상태가 나빠져 갔어요. 다행히 아직은 가족들이 누군지 까먹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자주 많은 걸 잊어버렸고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곧 다시 회복되곤 했지만 걱정이 커지더군요. 그러다 하루는 제가 시모 집에 갔던 날이었어요. 오셨어요, 선생님. 어머님, 저 정혜잖아요. 어머님 큰며느리. 몸은 좀 괜찮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며칠 못 와봐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좀 전에 선생님이 다녀갔어요. 아, 동서가 다녀갔군요. 요즘 동서가 부쩍 자주 오네요. 아니, 근데 이것들은 다 뭐예요? 웬 통장들이랑 서류들이 이렇게 다... 이건 토지 서류네요? 이게 다 뭐예요? 왜 이걸 다 꺼내놓으셨어요? 선생님이 꺼냈어요. 필요하다고 보고 갔어요.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한 시모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동서가 시모의 재산 서류들을 훑어보고 갔다는 게 좀 찜찜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동서가 급격히 시모를 챙기기 시작한 시점이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시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 꽤 됐거든요. 아직 시모가 살아계시니까 그 재산을 자식들이 다 나눠 갖진 않았거든요. 시모 몫으로 있는 게 아직 꽤 있었죠. 거기다 시모가 치매 판정까지 받았고 하니 그 돈을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일부러 접근해서 자기가 나서서 돌보겠다고 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의심이 가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동서가 좀 이상해. 아니, 부쩍 어머님한테 잘하고 자꾸 집에 가는 것도 뭔가 이상하고. 에이, 그건 그냥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그런 거겠지. 아무리 전엔 고부 갈등이 좀 있었지만 이제 아프신 분인데 더 갈등 일으킬 수도 없을 테고. 아니야. 그렇다기엔 굳이 와서 재산을 왜 살펴? 아니, 아까 보니까 통장도 막 꺼내져 있고 도장까지 나와 있더라니까. 어머니 잠깐 정신 나간 틈 타서 모시고 가서 통장이며 뭐며 다 갖고 가서는 자기 걸로 해버리면 그땐 누가 뭘 어쩔 거야? 결국 어머니가 하신 일인데 그걸 뺏어올 수나 있겠어? 지금 아버님 돌아가신 지도 얼마 안 돼서 유산도 꽤 되는 상황이잖아. 그걸 노리고 지금 일부러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든단 말이야. 에이, 설마. 당신도 재수 씨에 대해서 당신이 오해했었던 것 같다고 했었잖아. 설마 그러겠어? 어머니, 지금 당신 말대로 오락가락 하신 중이잖아. 막말로 재수 씨가 그렇게 꺼내놓고 간 건지 아니면 어머님이 정신없이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기억도 못하고 재수 씨가 그랬다고 하는 건지 그걸 어떻게 알아? 지금 어머님 제정신 아니셔. 그 말만 믿고 무턱대고 괜한 사람 의심하고 그럴 순 없잖아.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일단은 그냥 가만히 있어봐. 지금 당신 예전에 재수 씨랑 사이 좀 안 좋았던 것 때문에 괜히 선입견이 있어서 더 그런 쪽으로만 보게 되는 걸 수도 있어.
당신이 편견 갖고 일부러 그런다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 의심스러우면 자꾸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러게 마련이니까. 그런가? 내가 진짜 동서한테 편견이 있어서 오해하고 잘못 보는 건가? 근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 설마. 재수 씨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그런 짓까지 할 사람은 아니라고 당신도 당신 입으로 그랬었잖아. 아마 아닐 거야. 너무 그쪽에 집착하지 말고 좀 객관적으로 봐봐. 그래도 그때 가서도 계속 이상하다 싶으면 그때 알아보자고. 그땐 나도 같이 도울 테니까. 알겠어. 일단 좀 더 지켜봐야지. 아휴, 괜히 내가 얘기해서 들쑤셨나 보다. 너무 신경 쓰지 마. 남편 말대로 제가 너무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건가 싶어 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어요. 선입견 갖지 말고 편견으로 쳐다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확인을 해보자 싶었어요. 그 뒤로 저는 동서를 주의 깊게 살피게 됐어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면서요. 그런데 이건 제 판단을 떠나 의심 가는 정황이 자꾸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님, 팔뚝에 이게 뭐예요? 이 빨간 자국은 뭐예요? 방금 동서 다녀갔다더니 혹시 동서가 어머님 팔 막 이렇게 움켜쥔 거예요? 네?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몰라요. 배고파요. 어머님, 동서가 함부로 대하면 꼭 기억했다가 저한테 말해주세요. 아셨죠? 네? 어머님 괜찮아지실 때 꼭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네? 아파요. 자꾸 나를 이렇게 꼬집고 이렇게 하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대체. 정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동서가 의심스러운 상황이 계속됐어요. 기억이 오락가락하는 시모 팔뚝에 누군가 강하게 움켜쥔 듯한 빨간 자국이 있기도 하고 통장이 막 나와 있기도 하고 시모가 동서와 함께 은행에 다녀왔다고 한 뒤로 큰돈이 빠져나간 흔적까지 있고 이거 뭔가 쎄하다 싶은 점이 한둘이 아니었죠. 이 정도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한번 얘기를 꺼내보는 게 낫겠다 싶어 전 고민 끝에 시동생에게 얘기를 꺼내게 됐죠. 동서에게 직접 말할까 싶기도 했지만 그건 영 영리한 선택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동서한테 말한다 한들 동서가 그래 내가 그랬소 할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부정할 게 뻔해서 동서 대신 시동생에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물론 저도 동서가 그랬을 거라고 확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닌 것도 알고요. 하지만 뭐든 조심하는 게 좋잖아요. 만에 하나라도 또 모르는 일이고 하니 한번 서방님이 잘 좀 살펴봐 주세요. 그러자 시동생은 한동안 말이 없더군요. 제 말이 많이 놀란 눈치였죠. 하긴 왜 아니겠어요. 자기 부인이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예, 일단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형수님. 제가 한번 유심히 살펴보고 얘기해 볼게요. 근데 그 사람 아닐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오해가 있을 거예요. 저희 그 사람이 좀 성깔이 있기는 해도 뒤에서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제가 잘 알아요. 네, 그럼요. 그렇겠죠. 하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요. 뭐든 확실히 해두는 게 좋잖아요. 동서에게나 어머님에게나. 그쵸? 시동생은 동서를 굳게 믿는 눈치였습니다. 그런 시동생에게 과연 동서가 제대로 털어놓을까 싶었지만 그렇다고 저에게도 딱히 분명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라 반박할 수도 없던 차였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는 시동생 부부가 시모를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 지금은 그래도 오락가락 하시면서 정신이 돌아오실 때도 많지만 앞으로는 점점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 거잖아요. 온전하게 기억하고 저희랑 얘기 나눌 수 있는 날들이 많지 않을 텐데 그 전에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요. 형수님이랑 형님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그러게요. 저희는 가게 하는 사람이라 자리 비울 수도 없고 어머님 모시고 잘 다녀오세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그냥 성의로 넣었어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아니에요. 같이 모시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죄송하죠.
그렇게 시동생 내외가 시모를 모시고 2박 3일 여행을 떠났고 여행 이튿날 시모에게서 갑작스레 연락이 온 거예요. 무서워요. 무서워. 어머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어머님! 시모가 무섭다며 막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전 심장이 덜컹 하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어머님! 여보세요? 어머니! 하지만 이내 전화가 뚝 끊겼고 걱정이 된 저는 곧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시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내 곧 전화기가 꺼져 있다는 안내음이 나오더군요. 걱정이 된 전 곧바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형수님? 네, 서방님. 혹시 지금 어머니랑 옆에 있어요? 아니요. 제가 사업 때문에 급한 미팅이 생겨서 지금 다시 서울에 와 있어요. 네? 아니 그럼 동서랑 어머님이랑 둘만 남겨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서방님, 대체 왜 그러셨어요? 제가 그렇게 주의를 드렸는데. 아무리 급한 일이 있기로서니 제가 가뜩이나 주의까지 줬는데 그렇게 아니란 선택을 한 시동생이 이해도 안 되고 화가 났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는지. 아니,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형수님? 지금 어머님한테 무섭다고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연락해도 전화가 꺼져 있다고 나오고. 일단 알겠어요. 제가 동서한테 다시 연락해 볼게요. 전 흥분을 가라앉히려 노력하며 동서에게 전화를 했고 동서는 몇 번이나 전화를 건 끝에 태연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군요. 동서, 지금 어딨어? 어머님은 괜찮아? 네? 아니 형님, 왜 그러세요? 어머님 괜찮냐고. 좀 전에 어머님한테 전화 왔었어. 나한테. 무섭다고. 어머님 옆에 계셔? 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어머님이 잠깐 또 정신이 이상해지셔서 혼났어요. 혼자 막 무섭다면서 옛날 얘기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름들을 막 중얼중얼 외시면서 호텔 밖으로 뛰쳐나가시는 거예요. 여기 호텔 직원들이랑 저랑 어머님 잡으려고 나갔다가 이제야 들어와서 진정시키고 저도 한숨 돌린 참이에요. 어머님 그럼 괜찮으시단 거지? 좀 바꿔줄 수 있어? 막 잠드시려고 하시긴 했는데. 네, 바꿔드릴게요. 잠시만요. 동서는 몇 분 뒤 시모에게 전화를 바꿔줬고 시모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래 아가, 나 괜찮다. 내가 내 정신이 아니라 이렇게 걱정만 끼치는구나. 이런 데 와서까지 민폐를 끼치고 있으니 이제 진짜 갈 때가 된 모양이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시라니까요. 아무튼 다행이에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실까 봐 걱정했는데 어머님 목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네요. 꼭 몸 조심하시고 각별히 조심하세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거나 하면 꼭 저한테 전화 거시고요. 아시죠? 위급했을 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거. 그래 알고 있어. 고맙다 큰아가. 형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잘 돌볼게요. 그래 동서, 돌아오시면 내가 찾아뵐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도 시모의 목소리를 들으니 일단 한숨 놓이더군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난 다음 날 저녁 저는 남편과 함께 여행에서 돌아온 시모를 보러 갔죠. 걱정되는 마음에 서둘렀더니 동서와 시모가 도착하기도 전이더라고요. 조금 기다리니 두 사람이 집으로 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기 동서 차 들어온다. 어머, 벌써 와 계셨네요? 그래 동서, 잘 다녀왔어? 네. 뭐가 그렇게 많이 걱정되셨나 보다. 같이 올라가세요. 그렇게 시모를 모시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어째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시모가 몸을 막 부들부들 떨어대고 있는 거였죠. 아니, 어머님, 왜 이렇게 몸을 떠세요? 괜찮으세요? 어머님! 제 물음에 제대로 대답조차 못하고 시모는 몸만 부들부들 떨어댔죠. 어머님,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그 순간 동서가 시모를 부축하려 시모를 향해 손을 뻗었고 그 모습에 시모가 기겁을 하며 두려움에 떨더군요. 그러고는 이내 현관 문 앞에서 소변까지 보게 된 거예요. 어머님!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저는 확신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거 여행 때 무슨 일이 있었구나.
동서가 시모한테 무슨 짓을 한 게 분명하다. 우선 일단 급한 대로 집으로 들어가 시모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힌 다음 동서에게 자초지종을 따져묻기 시작했습니다. 동서, 솔직하게 바른 대로 말해. 대체 어머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이라뇨? 무슨 말씀이세요? 모른 척하지 마. 내가 뭐 그동안 아무것도 몰라서 가만히 눈 감고 있었는 줄 알아?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는 분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뒤에서 뭘 노리고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냐고. 똑바로 말해. 재수씨, 진짜 그런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이 하는 말 안 믿고 있었는데 대체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무슨 짓이라뇨? 두 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픈 어머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미쳤어요? 제가 그런 짓을 하게?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전 절대 모르는 일이라고요. 아니, 저도 어머님이 왜 저러시는지 지금 도무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저도 너무 당황스럽다고요. 와, 동서, 진짜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아까 어머님이 동서 손 올리는 것만 보고도 그렇게 기겁을 하고 우리 앞에서 아니, 그런 짓까지 하셨는데 그걸 보고도 모른 척이 나와? 동서 똑똑하고 머리 좋은 줄은 알았지만 그 좋은 머리를 이러고 쓸 줄은 몰랐네. 형님, 저도 지금 답답해요. 저랑 여행 가서 잘만 있다 오셨고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잠깐 상태 안 좋아지셨던 거 한 번 빼고는 너무 잘 있다가 잘 놀다가 왔다고요. 근데 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저도 도무지 모르겠다고요. 계속 그렇게 잡아떼겠다 이거지? 그래, 동서는 말하지 마. 내가 그런다고 못 알아낼 것 같아? 어머님, 둘째가 혹시 무슨 짓 안 했어요? 어머님 지금 저희랑 말 통하시는 상태잖아요. 그쵸? 말씀해 보세요. 시모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전 그런 시모를 달래며 설득했죠. 어머님, 괜찮아요. 무서워하실 거 없어요. 제가 있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시모는 떨면서 제 뒤로 숨으며 겨우 입을 열더군요. 저 애가 내 머리를, 내 팔이랑 다리도. 둘째 며느리가 어머님한테 완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그런 거죠? 시모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부턴 저도 남편도 흥분 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죠. 진짜입니까? 진짜 재수씨가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아주버님, 형님, 저 진짜 억울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대체? 지금 정신 안 돌아오신 거죠? 형님, 아주버님, 지금 어머님 제정신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 하시는지도 모르고 계신 거라고요. 어머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아시잖아요. 대체 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시모는 울음을 울먹이며 동서의 캐리어 안을 가리키더군요. 아니, 왜 이러세요 대체? 동서는 비켜. 어머니, 저 안에 뭐가 있어요? 동서, 비켜봐. 캐리어 좀 열어보게. 제 짐을 누구 마음대로 봐요? 비켜 당장! 전 절 막아서려는 동서를 뿌리치고 동서의 캐리어를 거칠게 열어젖혔죠. 그 안엔 옷가지들이 가득했는데 시모는 동서가 넣어둔 치마 안을 가리키더군요. 저기 안에 있는 거. 어머님, 이거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시모가 가리킨 동서의 치마를 꺼냈고 그 안에는 세상에 웬 굵고 긴 회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설마 이걸로 그런 거예요? 어머님을? 시모는 울먹이며 끄덕이기 시작하더군요. 그 모습에 소름이 끼쳤죠. 아니 대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아프신 분한테 그런 짓을 해? 저는 저게 왜 저기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저걸로 어머님한테 그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대체 왜요? 제가 무슨 사이코패스예요? 아픈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하게? 저 지금까지 어머님 아픈 이후로 계속 와서 바쁜 시간까지 쪼개서 집안일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요? 증거 있냐고요? 아, 증거? 그래, 증거를 대보면 알겠지. 언제까지 동서가 그렇게 뻔뻔하게 모른 척할 수 있을 것 같아? 증거가 어디 있었는고 하니 사실은 제가 믿는 구석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실은 시동생에게서 여행 얘기를 들은 후 동서랑 시모를 그렇게 여행에 보내는 게 영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시동생도 동서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는 눈치고
어리석은 남자가 여우 같은 동서말을 놀아나 자기 엄마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영 안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행 전날 시모의 짐을 챙기면서 몰래 여행 가는 시모 가방에다 녹음기를 하나 부착해뒀었어요. 혹시라도 시동생이 없는 사이 무슨 대화가 있거나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하면 그걸 나중에 확인해봐야겠다 싶었죠. 시동생만 믿고 있기엔 영 마음이 놓이지 않았거든요. 그래, 증거 여기 있어. 이게 그 증거가 되겠지. 전 시모 가방 안에서 녹음기를 떼어 가져오며 외쳤죠. 동서 이제 끝이야. 내가 동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머님한테 어떤 짓을 한 건지 낱낱이 밝혀서 꼭 벌받게 해줄 테니까. 전 녹음기를 플레이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좀 이상했던 건 녹음기가 있었던 사실에 동서보다는 어째 시모가 더 놀라는 눈치였다는 거죠. 녹음기 안에선 대화 내용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 이렇게 오시니까 좋으시죠? 그래, 아주 좋구나. 내 생전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호텔에 묵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는데 우리 아들, 며느리 잘 둔 덕에 이런 호강도 다 해본다. 어머님, 오늘 건강하시니까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조금 더 이렇게 건강하게 버텨주세요. 저희가 시간 내서라도 어디든 다 모시고 다닐 테니까 꼭 건강만 하세요. 아셨죠? 그런데 빨리 감기를 하자 녹음기 안에선 어느 순간 점점 심상치 않은 대화 내용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차 시모 표정도 굳어가기 시작했죠. 저를 포함한 남편과 동서까지 저희 셋은 모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모와 시동생이 나누는 충격적인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이 되어 있었거든요. 엄마, 그러니까 내가 좀 이따 미팅 때문에 급히 서울 가봐야 한다고 연락 왔다고 급하게 서두를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가 딱 타이밍이야. 알지? 그래, 너 가고 나면 내가 큰애한테 연락을 할게. 대충 악 이러고 소리 좀 지르면 되겠지? 아니지. 악하고 소리를 지르면 뭔가 당하고 있는 중간이란 거잖아. 그러려면 미연이 제 소리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건 조작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무슨 일을 당하고 나서 몰래 전화를 한 것처럼 그냥 막 울어. 무섭다고 막 도와달라고 막 우는 거야. 그러고 그냥 끊어버려. 끊고 전화도 꺼버리고. 아마 그러고 나면 바로 나한테로 전화가 올 거거든? 지금 형수는 쟤를 의심하고 있으니까 쟤보단 나한테 먼저 연락이 올 거란 말이지. 그럼 내가 난 서울에 와 있다 이러면 이제 완전 걱정돼서 그때부터 촉각을 곤두세울 거야. 가뜩이나 지금까지 쟤를 의심하고 있는 와중인데 그런 전화도 왔겠다. 지금까지 엄마한테서 발견한 증거들도 있겠다. 마지막에 쟤한테 회초리 그거 하나만 숨겨놔주면 게임 끝이라고. 그래, 회초리는 내가 막판에 제 짐 챙길 때 하나 슬쩍 몰래 끼워 넣으마.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홍석이랑 큰애 있을 때 내가 앞에서 결정타를 하나 날려줘야 할 것 같다. 결정타? 무슨 결정타? 아니, 생각을 해봐. 지금까지 여태 심증은 많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잖니. 근데 지금 이것도 결정적인 증거는 없단 말이야. 한 가지 결정타가 필요해.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타이밍을 잘 봐서 오줌을 한번 쌀까 싶어. 뭐? 오줌? 응, 둘 다 내가 치매인 줄 알잖냐. 근데 제가 겁이 나서 내가 바지에 오줌을 그대로 싸버렸다. 이래봐라. 단숨에 바로 전현이 날 어떻게 하려고 했었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냐? 저희는 일제히 경악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연기는 동서가 아니라 시모가 한 거였고 시동생과 둘이 입을 맞춰 지금껏 상상지도 못했던 연기를 해왔던 거죠. 이건 언제 넣어놓은 거야? 이거 내놔! 안 내놔! 시모는 제게서 녹음기를 뺏어가려고까지 하더군요. 제게서 녹음기를 빼앗아가려는 시모를 남편이 겨우 제지했고 저희 세 사람은 기가 막혀 말도 이어가지 못했어요. 아니, 그래서 대체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한 겁니까? 동서한테 그런 걸 뒤집어 씌워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 인간까지 이걸 같이 꾸민 거라니.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다 그럴 속셈으로 지금까지. 어쩐지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 했어. 우리 할머니도 치매 환자셔서 치매 환자는 볼 만큼 봤는데 영 말이 안 되는 구석이 많더라니만.
그래서 둘이 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런 짓을 꾸민 거예요? 이거 가만 보니 진짜 사기꾼 모자네, 사기꾼 모자야. 나한테 뒤집어 씌워서 뭘 어쩌려고 한 건데? 뭘 하긴 뭘 해. 그냥 장난 좀 친 거다. 왜? 참나. 아유, 그래. 그런 거 해서 네가 지금 피해본 게 있어? 뭘 어쨌다고? 그냥 그런 일 좀 장난쳤기로써니 그게 뭐 문제야? 시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며 뻔뻔하고 당당하게 나왔고, 아마 만약 이렇게 넘어갔다면 동서는 억울함만 아는 채 아무것도 밝혀지지 못하고 답답해하기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참 고맙게도 시동생이 경찰에 동서를 마침 신고를 해준 거예요. 이내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치면서 일은 동서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죠. 아이씨,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신고를 나중에 하라고 하는 건데. 알고 보니 시모와 시동생 둘은 여행에서 돌아온 후 시모의 노상방뇨 쇼를 보고 저와 남편이 상태를 확인하고 나면 시모가 사인을 줘 때에 맞춰 시동생이 신고를 하기로 짜놨던 거였어요. 상황이 시모에게 유리하게 굴러가기 시작할 무렵 시동생에게 문자를 넣어 신고를 하고 바로 경찰을 집으로 출동시켰던 거고요. 하지만 상황은 제가 시모 가방에 미리 몰래 넣어뒀던 녹음기로 인해 완전히 반전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졸지에 허위 제목을 만들어 무고한 동서를 몰아가려고 했던 게 문제가 돼 시모와 시동생이 오히려 무고죄 가해자가 되어버린 거였죠. 기가 막히네요, 형님. 어떻게 남편이랑 시모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동서, 고생했다. 참고인 조사 끝난 거지?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고생하셨어요. 저 두 사람 때문에 우리만 몇 시간 조사받고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그렇게 간 경찰에서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건 결국 참 뻔하고 애석하게도 돈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아버님이 남기고 간 재산,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을 꾸몄다는 거지? 그렇다네요. 경찰 말 들어보니까 둘이 어디다 투자를 했었나 봐요. 강수 씨, 아니, 그 인간 몫으로 남긴 유산이랑 시모 몫으로 갖고 있던 돈을 죄다 넣어서 어디다 투자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생각지도 못하게 대박이 터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걸 계기로 둘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왜, 형님도 아시죠? 그동안 솔직히 그 인간이 사업 말아먹고 제 돈 가져다 쓰고 이러면서 저한테 완전 숙이고 살았던 거. 근데 이제 지들 돈도 있겠다. 뭐하러 내가 고개 조아리면서 이러고 살아야 돼? 싶어졌던 거죠. 시모도 마찬가지였겠죠. 우리 잘난 아들이 뭐하러 며느리년한테 그러고 당하고 살아야 되나 하고 너 그냥 걔랑 끝내고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나온 거고요. 아니, 그럼 그냥 이혼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이혼을 하자고 할 용기도 없어서 뒤에서 그딴 짓이나 꾸며댔단 말이야? 이혼을 하면 돈을 나눠야 하잖아요. 재산 분할해줘야지, 위자료 줘야지, 재산 증식된 것도 자칫하면 뚝 떼줘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 인간들이 그런 걸 하고 싶었겠어요? 게다가 그놈이 사업한다고 제 돈 빌려간 게 얼만데 그거 다치면 지금 저한테 완전 다 뺏기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지들 딴엔 그런 머리를 쓴 거죠. 거기다가 그놈이 꼴에 여자도 하나 생긴 모양이에요. 하나인지 둘인지. 아무튼 돈 좀 생겼다 싶으니까 완전 간땡이가 부어버린 거죠. 내가 이러고 여자들 거느리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뭐하러 전현이랑 이러고 잡혀 살아야 돼 싶어서 더더욱 안달이 났던 모양이에요. 와, 그러니까 지들 돈은 한 푼도 안 떼이고 이혼은 깔끔하게 하고 그럴 방법을 찾다가 동서한테 뒤집어 씌우기로 작정을 한 거구나? 그렇죠. 법상 배우자의 직계 부모에게 해를 가하게 되면 그 배우자에게 심각한 유책 사유가 있는 걸로 본대요. 이혼 소송에서 오히려 위자료까지 왕창 받을 수 있다는 걸 어디서 보고 배웠나 봐요. 그래서 그 점 악용해서 쇼를 꾸민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치매 초기도 아예 아니었단 소리야? 난 치매 초기는 진짜인 줄 알았어. 그럼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다고? 네, 그럼요. 그것도 다 가짜였던 거예요. 그놈 아는 선배 중에 의사가 있는데 거기서 가짜 진단서를 받은 거래요. 가짜 치매 행세를 한 거죠. 아니, 동서도 의사잖아. 동서가 바보도 아니고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가? 그런 억울한 일로 내몰리면 어떻게든 증거를 찾았을 거 아니야.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 이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지? 너무 기가 막힌다. 지들 딴엔
꽤나 치밀하게 준비를 한 거죠. 빈틈이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고요. 그래서 당신을 이용했나 보네. 재수 씨한테만 뒤집어 씌우는 걸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고. 그러네. 와, 나를 이용해서 이것들이... 그러니까 일부러 나한테 그걸 자꾸 보여준 거였네. 동서 다녀가고 나면 일부러 머리 헝클어뜨리고 통장이며 토지 대장이며 이것저것 막 꺼내놓고서는 동서가 그런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막 팔도 꼬집어서 자구까지 내고, 그래서 내가 그것들 보고 동서 의심하게 하려고. 그쵸. 아들 한 놈만 의심하면 그게 증거로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큰 며느리까지 지속적으로 의심을 해왔고 그랬다는 정황 증거가 넘쳐난다? 이러면 저를 완전 억울하게 가해자로 내몰기 좋으니까 형님을 이용해서 그런 짓을 꾸몄던 거네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네. 나 완전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증언 할 뻔했잖아. 동서가 모두 그런 짓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본 걸 말하기라도 했어봐. 그랬다가 억울하게 동서만... 진짜 소름이 다 돋는다. 동서, 그동안 내가 자초지종 따져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의심부터 해서 정말 미안해. 동서가 그런 짓까지 할 사람은 아니라고 나도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그런 증거들이 보이니까 나도 모르게 그만 확정짓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 정말 미안해. 형님이 왜요? 그놈들이 둘이 짜고 일부러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심어둔 건데 누구라도 그 상황에선 그런 의심을 하는 게 당연했을 거예요.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내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추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한 가지 더 있었죠. 경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동생의 물건들 몇 가지가 증거로 채택돼 경찰에 넘겨졌고 그 수첩들 속에는 두 모자가 그동안 저질러온 일들과 앞으로의 계획들이 여러 적혀 있었고 사진이며 뭐며 이것저것 증거들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렇게 억울하게 뒤집어 씌워서 동서를 떨궈내고 나면 그 똑같은 방법을 저희 남편한테까지도 똑같이 쓸 예정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서를 무고한 가해자로 만들고 나서 제 남편한테도 똑같은 짓을 할 계획을 세웠었다는 거죠. 저한테까지 똑같은 짓을 할 계획이었다고요? 그런 걸로 보입니다. 단순히 이 정도 계획을 넘어서 더한 공모도 꾸민 증거를 확보했고요. 사실 저희도 보면서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기 친자식한테까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친자식 아닙니다. 친자는 아니에요. 예? 친자가 아니세요? 네. 저희 재혼 가정이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 두 분이 재혼을 하셨어요. 강수 그놈은 아니 그 여자가 데려온 애였고요. 아, 그러네요. 서류를 보니까 그렇네. 시모가 남편의 친모가 아닌 건 저도 진작에 알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시모도 시동생도 남편에게 잘했고 재혼 가정이고 서로 핏줄이 안 섞였다는 걸 생각할 이유도 그럴 겨를도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는 착한 척 친한 척을 다 해놓고 뒤에선 그런 짓을 꾸며왔었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더군요. 지금 아버지께서 남기고 가신 재산 중에 상당 부분을 이 가해자 장순옥 씨가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이 장순옥 씨가 돌아가시고 나면 아드님 두 분, 그러니까 이용석 씨와 이강수 씨가 나눠 갖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용석 씨를 어머니를 해하려고 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나면 그걸 물려줄 필요가 없게 되죠. 그러면 이강수 씨 혼자 그 재산을 다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고요. 와, 무슨 이런 끔찍하고 뻔뻔한 놈들이 다 있냐. 근데 이용석 씨, 유산 정리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안 살피셨죠? 네? 뭐예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 두 모자가 이용석 씨 몫의 유산도 자기네 걸로 빼돌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민사 고소하시려면 가능한 부분이니까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고소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알고 보니 시모는 유언장까지 날조를 했더군요. 시모는 시부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남겼다고 했고 거기엔 재산의 절반을 시모에게 나머지 절반을 두 아들에게 준다고 돼 있었는데 애초에 그 내용 자체가 날조였던 거예요. 원래는 제 남편 몫이 훨씬 많았어야 했는데
두 모자가 그걸 자기들끼리 홀랑 챙기려고 유언장까지 조작해 일을 꾸며냈다는 걸 이번에 모두 알게 됐던 거였죠. 결국 제 남편 역시 두 사람을 고소했습니다. 동서는 이혼 소송을 걸었고 억울한 가해자로 만들어 법을 악용하려고 한 점을 인정받아 재산 분할과 위자료 조건에 있어 모두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제 남편 역시 둘의 재질이 나쁜 점을 가중으로 인정받아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게 됐고요. 결국 돈에 눈이 멀어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두 모자는 제 남편 몫의 돈을 토해내고 또 이혼하며 전 동서에게 줄 위자료와 재산 분할까지 하며 악착같이 길을 쓰고 지키려던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 광경을 두 손 놓고 목격해야 했죠. 그렇게 돈 하던 두 놈들이 지금 지들이 그렇게 불려놓은 돈 다 뺏기게 생겼으니 아마 속 좀 꽤나 탈 거예요. 동서, 나 정말 믿기지가 않는다. 아니, 지금 생각해도 정말 소름이 돋끼쳐. 가족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왔던 과거가 다 싸그리 배신당한 기분이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지? 모자 중에 한 명만 그래도 놀라운데 어떻게 된 게 모자 둘이 그렇게 똑같아? 아주 똑같은 놈들이야. 그러게나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승소하고 재산 지킬 수 있게 된 건 다 형님 덕분이에요. 나?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에이, 아니죠. 형님이 다 하신 거죠. 만약에 그 녹음기를 안 숨겨뒀어 봐요.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증거를 잡을 수가 없었잖아요. 만약 그때 그 대화 녹음이 안 됐으면 저는 바로 억울하게 시모 괴롭힌 며느리로 이혼당했을 거고 아주버님은 억울하게 뺏긴 유산도 결국 못 지켰을 거잖아요. 게다가 그놈들이 작당하고 더 일 꾸며서 아주버님이랑 형님네도 완전히 망하게 했을지도 모를 일이고요. 그 모든 엄청난 일들이 다 그 녹음기 덕분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땐 비록 절 의심해서 넣으신 거지만 녹음기 넣은 게 진짜 신의 한 수였네요. 그렇게 생각해보니 어쨌거나 그 녹음기 덕에 억울한 피해자 2명을 살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싶더군요. 그렇게 전동서는 이혼을 깔끔히 잘 마무리하고 저희 부부는 시모와 시동생 두 모자와 절연을 하고 살게 됐죠. 그런데 건너 듣자 하니 그 욕심 많은 모자는 차마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나 봐요. 아마 운 좋게 투자해 왕창 번 돈을 그렇게 허망하게 다 잃고 감옥 신세까지 지고 나니 완전히 눈이 돌았던 거겠죠. 한 번 더 자기들에게 일확천금이 와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엉뚱한 걸 믿고 남은 전 재산을 투자에 밀어넣었다가 결국 남아있던 돈마저 다 잃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갖 죄 저질러가며 지키려던 돈을 이제 완전히 다 잃고 말았으니 이런 걸 인과응보라고 하나 봅니다.